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는 보이는 그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도발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매우 신중하면서도, 그리고 단호하고, 그리고 일관된 국정 기조하에 이런 국방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는 것. 네,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에 현재 재직 중이고요. 한국방위산업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러한 국방의 다양한 안보와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좀 자유롭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에 몇 년 전과 다르게요. 굉장히 방산이나 국방이나 지정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민들 가운데서나 아니면 새로운 신세대 가운데서나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나 오해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방위산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네. 방위산업을 떠올리시면 방산 비리부터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런 방위산업이 결국은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네. 결국 이런 무기는 인명을 살상하고 또 전쟁에 활용되는 수단인데, 네. 과연 이런 무기 산업이 잘 된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박수 칠 일이냐, 이런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먼저 첫 번째, 방위 산업은 절대 비리 산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럼 뭐가 비리냐? 그러니까 방위 산업, 이 산업 자체가 비리 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 속에서 어떤 비리 개연성이나 또는 많은 무기가 또 국내에서 개발돼서 또 전력화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무기가 도입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어떤 많은 리베이트 또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브로커나 그런 로비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방산 비리라고 하는 인식이 좀 굳어지게 된 배경이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방위 산업의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또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비리는 많은 부분 사전적 예방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강화된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로 인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만큼의 그런 어떤 비리나 네. 그런 부작용들은 네. 많은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의 수단으로 쓰이는 이런 무기, 그런데 이런 무기 산업이 마냥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일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강력한 군사력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산 K방산의 명품 무기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전 세계에 평화를 수호하고 또 전쟁을 예방하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잘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옛날에는 이제 막 군인들한테 총 쏘는 거 배우고 이러면 또 종교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또 막 그런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거랑 연부지어서 또 이렇게 죄책감 같은 거 그런 거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실을 보니까 그 힘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내가 힘을 가져야 뭔가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그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국방, 군사 그리고 안보를 논하는데요, 순진한 동화성 얘기만 할 수는 아, 없거든요. 네. 지금 우리 웅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가 냉철하면서도 또 음. 냉정하게 우리가 이런 국제사회의 현실이나 네. 이런 힘의 작용에 의한 힘의 균형,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아. 사실상 인류의 역사,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문서화되면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인류의 역사를 한 5천 년 정도 시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오늘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네. 인류의 역사를 혹자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가 지금 말씀드린 5천 년의 인류 역사 중에 불과 한 7% 정도. 네. 그럼 나머지 한 93%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전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만큼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 그만큼 전쟁은 인간 본성에
하나였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논하면서 인류 사회,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 현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중에 K방산의 명품 무기라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그 우리나라의 그 군사력 무기 수준이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GFP, 그러니까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매년 전 세계 약 1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 순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아, 네. 근데 이 GFP라고 하는 기관은 이제 정부 기관이 아니라 순수 민간 기구입니다. 그리고 핵 보유에 대한 이제 핵무기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GFP의 군사력 순위는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고 참고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GFP의 군사력 순위 지표 외에 달리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공식력 있는 그런 데이터나 그런 자료들을 사실은 GFP 외에는 우리가 좀 인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GFP는 절대적인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긴 곤란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공신력 있고 우리가 하나의 참고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는 5위. 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가 네. 올해 우리가 전 세계 군사력 순위 이제 5손가락 안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죠. 어떤 국가를 제낀 거예요? 이제 순위 변동이 좀 지난해와 올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군사력 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고, 네. 참고로 북한은 33위에서 36위로 세 계단 좀 하락한 부분이 좀 특이할 점이 되겠습니다. 되게 낮네요, 생각보다. 네, 이 GFP의 군사력 순위를 측정하는 주요 척도는 한 50여 가지에서 60여 가지 정도 평가 지표가 있긴 한데요. 뭐 병력 수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뭐 무기 체계의 어떤 질이나 이런 부분을 논하기보단 무기 보유 수량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한데, 북한은 뭐 상비 병력 100만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검증된 수치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뭐 육해공군 다양한 뭐 무기 체계 플랫폼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성능이나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상태이거니와 또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뭐 지상 화력이나 기동 장비, 그다음에 뭐 함정이나 또는 공중 여러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질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보유 수량도 지금 굉장히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군사력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 수준을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뭐 이 정도인가요? 그렇죠. 와, 그러면 뭐 유럽의 막 독일, 프랑스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높은 거예요? 이제 물론 이 군사력 순위,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 보면 네. 대표적으로 뭐 유엔의 네. 안보리 그 이사국 상임 이사국에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과 독일 그리고 이 일본. 나라들은 공교롭게 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고요. 아, 전 세계 이제 9개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과 북한 그리고 뭐 과거에는 뭐 핵 보유를 했다가 자진 포기를 한 나라들, 뭐 네.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아. 핵을 포기하다 보니까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이런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군사 강대국들, 이른바 초강대국들과 우리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가 상당 수준 올라와 있다. 예,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보면 막 북한이 되게 심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건물도 폭파시키고 소통하는 그런 것도 폭파시키고 되게 강하게 나오는데, 실제 전쟁이 막 나면은 우리나라가 북한 30몇 위밖에 안 되니까 압도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요. 네. 뭐 생각하고 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긴 한데 그렇죠.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아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지만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네. 접근을 해야 되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의 행태가 요즘 심상치 않은데요. 네. 뭐 연초부터
뭐 계속적인 어떤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죠. 네.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 불리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뭐 남한을 지칭해서 교전국이라는 표현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 교전국이라고 표현한 건 사실 뭐 국제법의 전쟁법상으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서 1953년 7월에 휴전이 됐죠. 네. 그러니까 종전이 아닌 휴전입니다. 전쟁이 잠시 휴식기에 접어들면서 반세기가 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쟁법에서는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즉 우리 대한민국은 교전국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은 우리의 교전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전국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또 불안을 조성하게 되는데 조금 이 워딩, 이 단어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북한의 김정은은 최근에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도발 행태와 수위 그리고 그 빈도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북한이란 나라는 사실 이러한 도발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항상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형태의 다양한 도발들을 시도해 왔고 실제로 그런 도발 행태로 인해서 뭐 어떤 그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지정학적 그리고 또는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던 그런 사례도 워낙 많았고 네. 근데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의 행태와 뭐 국제사회의 오늘날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조금 더 대입시켜서 보면 그 이전과는 좀 상반된 그 훨씬 더 고조된 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직면해 있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았으면 하지만 네. 제2차 한국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한 우리 독자분들이나 국민분들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쩌면 만에 하나 있어서도 안 되고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어떤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나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북한은 항상 어떤 그 도발의 의도가 미국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의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주목을 받고 그리고 그런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 무력 도발이나 강선 발언들을 통한 그런 도발 수위를 조절해 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어떤 도발 행태는 늘 도발 이후에 그 대응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도발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워낙 종잡을 수 없는 나라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체가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을 이렇게 통제하려 들 수도 없고 또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특성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측 불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북한의 이 도발은 어떤 고도의 심리전이나 기만전 그다음에 철저하게 계산된 그런 어떤 도발이 내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려 들거나 도발할 때 그 도발 이후에 그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늘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이를 대응할 때도 매우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최근에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는 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런 말을 오히려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 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도 사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강력한 정치적 수사, 뭐 대통령으로서나 또는 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그런 대북 강경 기조의 차원에서 조금 강성 발언에 대한 메시지를 내보일 수는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사실 정치인도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고도 그리고 그 냉철하게 이런 남북 상황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런 것들을 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국민들께 어떤 이런 안보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좀 강한 어조로 네. 좀 그런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불안정한 안보 상황 속에 그런 발언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좀 아쉬운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더욱이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남과 북이 휴전 상황에서 오랫동안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언제고 다시 한번 군사적 대립이나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완충하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9.19 군사합의가 파기됨으로써 이제는 대화 채널도 단절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로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이나 군사학자들이나 해외 또 정보기관 등 여러 이제 다양한 이제 기관들도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고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은 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고 늘 있어 왔는데 네. 북한이 도발하고 도발하러 들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강대강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대응하다가 이제 소규모 국지전이 발생한다든가, 그리고 그 국지전 양상이 조금 과열되면 바로 확전이 되는데 그럼 바로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가정해 두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아마 고도의 기만전과 심리전으로 더더욱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거예요. 네. 북한은 거의 벼랑 끝 전술입니다. 뭐 늘상 그래 왔지만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식량 위기로부터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북한이 이런 도발하는 것은요,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목을 받고 국제관계에서의 국제정치용도 있지만 내부 국내 정치용의 배경도 있어요. 네. 뭐냐면 그 내부 강경 군부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고 네. 그 불만을 외부로 독일리려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의도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는 보이는 그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제 어떤 도발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매우 신중하면서도, 그리고 단호하고, 그리고 일관된 국정 기조하에 이러한 국방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낸다고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낼 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북한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정말 북한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 프레임에 말리기를 원하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군사력으로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뭐 배치를 하고 뭐 전략을 논하고 뭐 이런 걸까요?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죠.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국제 정치, 어떤 국제 사회에서의 어떤 외교적 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제 사회로부터의 어떤 그런 외교나 동맹, 국제 관계를 활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무엇보다도 그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국방력을 기반으로 네. 늘 이제 준비 태세, 어.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뭐 우리는 연례화되어 있는 한미 군사 맞아요. 훈련도 있고, 네. 또 우리의 현행 지금 평가되고 있는 군사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자면 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나고 나서 보면 주변국들 폴란드나 막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무기 막 급하게 우리나라 거 쓰려고 하고. 사실은 네. 지도를 보면요,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아 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은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벨라루스 대통령도 그렇고 벨라루스는 강경 또 친러 또 그런 경향이 짙은 나라고, 네. 근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했는데 전쟁이 막상 벌어졌고, 네. 바로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이제 격렬해지니까 폴란드는 거의 준 전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는 계속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산 무기를 비롯해서 네. 이제 무기를 계속 증강하고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이것도 아이러니인데요. 네. 1953년 7월 휴전 이후에 사실
냉전 시기를 반세기 동안 겪었고 네. 1991년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이제 러시아가 등극하게 되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1991년부터 이후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군축 기조, 그러니까 군비를 감축하는 네. 기조하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1950년대로부터 지금 오늘날 현 시점까지 늘 꾸준히 매년 국방비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국방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개발과 이런 부분에 엄청난 방위산업 기반과 역량에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 전 세계적인 부동산 침체기 시절에 그때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미친 듯이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부동산 침체기에. 네.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탈냉전 이후에도 네. 전 세계적인 군비 군축과 군비 감축을 위한 그런 기저 속에서 전 세계의 자국의 방위 산업의 통폐합, 구조조정, 그다음에 자국의 군비나 이런 것들을 감축하는 그런 기저 속에서 네. 우리나라만 반대로 우리는 늘 네. 매년 항상 해오던 것이니까 네. 1953년 휴전 이래로 오늘날까지 매년 집중적인 군사력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네.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했던 것이, 와.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과 대입해 보면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우린 과감히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 빛을 보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러 전쟁이 촉발됨으로써 일종의 전쟁 특수를 맞이한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전쟁 특수를 겪으면서 국제 정세가 오늘날 불안정한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게 되니까 사실은 장차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10년 네.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예요. 아마도 우리 K 방산은 초호황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와. 5년에서 10년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와, 그렇군요.